자, 2교시 할게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집을 판 사람의 이름은 매도인이고 집을 산 사람의 이름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집을 판 사람을 우리는 양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을 산 사람의 이름을 양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끝. 됐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주세요.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역으로 매수인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돈 줬으니까 네 명의의 소유권 나한테 넘겨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깁니다. 즉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채권이 발생했잖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을 매수인, 양수인이라고 부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을의 이름을 채권자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갑의 이름을 채권자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됐죠? 제일 어려운 점. 시험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라고 나오면 어떤 측면에서의 채권자인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얘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겠지. 매매대금 채권의 측면에서는 얘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겠잖아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시험 지문에 채무자라고 왔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채무자인지 매매대금 청구권의 채무자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게 우리 시험의 실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는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년 동안 헤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이게 매매계약이고 증여 좀 볼까요? 갑이라는 아버지께서 을이라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기 집안채를 증여하고 싶습니다. 용어 정리합니다. 준 사람의 이름을 우리 앞으로 증여차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 증, 자. 준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 끝.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지문에 뭐가 나오면, 증여자가 나오면 뭐 했구나, 증여했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 됐나요 지금? 다시.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둘이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위임은 뭐냐면 갑이란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무가 있는데요, 손과 발이 일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사무를 을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일 좀 해줘 라고 사무의 처리를 하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본다고요? 위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을 때 맡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위임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퀴즈. 이 일을 맡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 임, 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리부터. 됐나요 지금? 그래서 위임계약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의 일부 좀 네가 좀 뛰어가 줄래? 나를 위해서 네가 일 좀 처리해 줘 라는 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위임계약. 얘는 위임인, 얘는 수임인.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 받아 안 받아? 원칙입니다. 돈 못 받습니다. 법이 그래요.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무상이다. 즉 한자로 없을 무자에 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상수임인. 그러면 만일에 수임인 앞에 유상수임인이라고 오면 여러분은 이 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는갑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끝. 다시.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려고 이마트 주차장에 여러분의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법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치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임치. 임치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 맡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치 계약이라 부르고, 맡긴 사람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임치인. 맡아주는 사람을. 똑같아. 수치인. 맡아주고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마트 주차장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무상. 시간당 주차료 3,000원씩 받으면 유상. 됐나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민법인 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제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요 세 가지 계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대차네. 대차는 뭘까요? 빌려준다. 빌려준다. 자, 갑이 자기 집이에요. 을에게 자기 집을 뭐 한다? 빌려준다.
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이 그 집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집을 빌려간 사람을 우리는 차주라 부를 거예요. 차주가 요 집을 쓰고 대가를 지급할까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까요?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빌려주었다. 빌려 쓴 차주가 그 집을 빌려 쓰고 대가를 지급하면 우리는 앞으로 임대차라고 부를 거예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공통점. 물건 빌려준다. 빌려주고 나중에 차주는 빌려간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준다. 다만 쓰는 대가를 주면 뭐가 되고 임대차,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면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임대인이라고 부를 거고 빌려간 사람을 우리는 아시겠지만 임차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이라면 여기가 사용 대주가 될 거고요. 여기는 사용 차주란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임대차는 한자로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나요? 임대차 보상이 있어, 보상이 없어. 보상이 있으니까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사용대차는 보상이 없잖아. 무상입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본질적인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는 무조건 대가를 의미하는 차임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됐나요, 지금? 이 정도가 임대차와 사용대차고, 이에 비해서요, 갑이 을에게 금전을 빌려줍니다. 뭐 한다고요? 대차를 했어. 그러면 돈을 빌려간 누가? 차주가 돈을 갚을 때 빌려온 돈 그대로 갚나요? 그대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빌려온 것은 써버리고 소비해서 없어지고 빌려온 돈과 같은 양, 동종, 동품, 동량을 돌려줄까요? 다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물건 빌려와서 빌린 그 물건 그대로 뭐 한다? 돌려준다. 금전은 빌려와서 뭐 한다고요? 썼잖아.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빌려왔던 금전과 같은 종류로, 같은 양으로, 같은 품질로 돌려주면 이것은 우리는 앞으로 소비대차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소비대차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또 내지는 옆집에서요, 저녁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한 대박을 빌려왔어요. 쌀을 뭐 했다고요? 옆집 가서 빌려왔어. 그날 저녁에 쌀은 뭐 했고? 먹어서 없어지고 다음날 빌려온 쌀과 같은 양, 같은 품질, 같은 종류로 돌려주면 이건 뭐라고요? 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이 정도가 대차 계약의 특징이고, 그럼 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 쓰고요. 대가 있나요? 대가 없나요? 돈을 빌려 썼어요.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대가를 줍니까? 대가 안 줍니까? 그래, 대가를 주면 말만 만들면 돼. 대가를 주면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부를 거고 이자 없으면 무이자라 하겠죠. 됐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최소한 용어 정리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소비대차 계약에 이자가 있구나. 이자가 있으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유상. 이자 없으면 무상.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라고요 지금. 됐나요 지금?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고 자 대충 설명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계약 뭐 있나요? 교환계약은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꿉니다. 이게 교환계약입니다. 고용은 아실 것 같고 도급도 아실 것 같고 도급은 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도급계약입니다. 뭐 들어보시고 여행계약도 아실 것 같아요. 뭐 여행계약 아실 것 같고 현상광고는 뭘까? 현상광고 제일 중요한 얘기 현상광고는 뭐라고요? 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이런 겁니다. 방송국에서요. MBC라는 방송국에서 2024년 가을을 맞이해서 수필을 공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1등 당선자에게는 최 1등에게는 3천만 원의 소정의 상품을 2등 당선자에게는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현상광고입니다. 또 내지는 아까 개 얘기한 것처럼 전봇대 보니까 애완견을 찾습니다. 그래 애완견 특징 뭐라고 적어놓고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현상광고 계약입니다. 끝. 위임은 뜻이 뭐라고요? 이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뭐라고 한다고요? 위임. 임치는 내 물건 맡겨. 조합은 뭘까요? 조합은 동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동업을 뭐라고 한다? 조합계약. 여러분이 흔히 하는 개 뭐라고요? 걔가 일종의 무슨 계약이라고요? 조합계약이고 종신정기금은 뭐냐면 대충 뜻이 뭐 같아요? 대충 뜻 종신 죽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뭐 하겠다? 주겠다. 이게 종신정기금 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뭘까요? 화해계약 갑이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운전하는 차를 추돌사고 발생해서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여기가 가해자고요. 여기가 피해자입니다. 둘이 뭐 본다고요? 쇼부 쳐야죠. 뭘 봐야 돼? 합의. 그러면서 전체 6주가 나왔길래 한 주당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해서 6주니까 180만 원에 통원 치료비 기타 등등 20만 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100만 원 해가지고 총 3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00만 원 주기로 하고 더 이상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 한다고요? 특약을 맺어. 이 특약이 뭐라고요? 화해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뭐 할 목적으로? 끝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얘기 끝. 그래서 시험 범위는 물론 7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에서만 시험에 나오지만 요 15가지 계약이 총칙 파트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는 기억하셔야 돼. 이 15가지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전형계약이라 부릅니다. 최근 2번 나왔던 기출입니다. 다시 한번 전형계약의 15가지 계약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전형의 뜻이 뭐라고요? 전형의 뜻.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민법상 뭐라고 한다? 전형계약이라 부른다. 그러면 반대말 뭐라고요? 비전형계약입니다. 됐나요 지금? 이 정도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전부입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총칙은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무엇을 해서 갑의 집이 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질문. 민법이라는 법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국민이 갖는 뭐? 권리. 권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가 생겼다고요? 권리가. 이랬을 때 갑은 누굽니까? 을은 누굽니까? 요거 배우려고 두 사람 배워요. 즉 권리라는 게 있다면 권리의 주인이 필요하다. 권리의 주인 배우려고 누구 배운다고요? 인과 법인을 배웁니다. 혹시 그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저기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프랑스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한테 자신의 전 재산 1억 유로를 증여했다는 얘기를 혹시 가십난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애완견은 10억을 받을 수 있나? 응? 그럼 이 나라에서는 애완견도 권리 주인이 될 수 있네. 근데 우리나라는 권리의 주인을 누구로 한정한다고요? 인과 법인으로만 한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애완견에게 이런 재산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과 법인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권리의 주인 배우기 위해서 먼저 총칙 파트에서 인과 법인을 배웁니다. 됐나요 지금? 끝. 여기서 이는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민법상 인에는 종류가 몇 사람 있을 거라고요? 두 사람. 하나 뭐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자연인. 이에 비해서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법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인에는 종류 몇 사람? 두 사람. 하나 뭐 자연인과 법인. 따라서 법 조항에 뭐뭐한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다 포함한다 보시면 돼요. 끝. 두 번째, 뭘 가지고?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을이 하나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보실래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을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당연히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돈 주고 사면 되겠는데?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의하면 되겠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나요? 돌아가시면 아들의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또 갑의 집을 을이 경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겠는데? 물론 을이 갑의 집을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의 수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비교합니다.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상속을 받아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동그라미를 제가 해놨고, 증여도 동그라미를 해놨고요, 상속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를 해놨고, 경매도 네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수가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걸 보여드립니다. 매매는요, 갑이 을에게 내 집을 너에게 팔겠다, 청약에 의사를 표시하니까 을도 그 가격이면 내가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에 의사를 표시해서, 청약도 1억이고 승낙도 1억이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1억과 승낙의 의사표시 1억이 서로 뭐합니까? 서로 뭐해? 일치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 부릅니다. 자, 정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받을 거냐라고 뭐 해봐? 물어. 그럼 아들이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아버지 저는 받기 싫어요 라고 거절하면 줄 수가 없어. 요즘 죄송해요, 실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제가 올해 23살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그만 빌라 하나를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제분 이 집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고 그래. 이 집 받아서 뭐 할 거냐고.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갑니다. 새끼가요,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아니 아버지, 저 아버지 이런 짜잘한 일, 죄송해요, 1억짜리 집 받아가지고 저 나중에 1주택 돼버리면 나중에 청약도 못 넣고요, 또 필요 없다고 안 봐도. 그럼 증여는 물어보고 답하고 서로 의사가 일치해야 돼. 이게 증여라고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지금부터 계약은 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해서 일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계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간 얘기입니다.
보세요. 증여 뭐라고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여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위임 계약, 임치 계약, 조합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 화해 계약이에요. 공통점.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계약이라고 해요, 지금. 끝. 따라서 제가 매매 옆에 계약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당연히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건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들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사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합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보셔봐. 경매도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판다는 의사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수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했을 때 매매와 증여는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수이고, 상속과 경매는 뭐에 의하지 않고도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누어 보시면 돼요. 민법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면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법률 행위라고 부를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민법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라고요?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 뭐에 의해서? 원해서. 의사표시는 원하는 거잖아. 내가 원해서 발생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발생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다시. 제가요, 제 아내하고 사이에 병이 나는 셋째 아이가 최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저는 아버지로서 이 자식에 대한 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친권도 권리예요. 그럼 이 친권은 법률 행위에 의한 친권일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일까?
법률행위 내가 원해서. 법률의 규정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무조건 취득한다.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내가 원해서만 취득해버리면 어떤 부모는 나는 친구는 안 가질래. 이러면 되죠. 말이 안 돼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요? 내가 원해서 의사를 표시해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든 의사표시가 필요 없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뭐한다? 취득합니다. 끝. 됐습니다. 자. 정여가 있고 유정이라고 합니다. 느려가지고 유언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상속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정여.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현재 살아계세요.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을 때 아들아 나한테 1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너 줄 거니까 받을 거냐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 빌라를 주겠다라고 뭐 한다고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주시면 감사하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 뭐가 체결됐다고요? 증여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결과 아들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서 아들이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뭐 한다고요? 취득을 합니다. 두 번째, 유언으로 증여. 유증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롱에 숨겨진 아버지의 뭐가 공개된다고요? 유언장이 나와. 뭐가 나온다고요? 유언장이 나와.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까 나한테 집 하나 빌라 있는 거 을에게 주겠다 라고 유언을 해놨습니다.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집을 유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맞춰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대한 권리를 뭐한다? 취득을 합니다. 요건 유증이에요. 세 번째 갑니다.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집 한 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을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자, 질문. 증여, 유증, 상속의 공통점. 결과론적으로 을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은 똑같다. 됐나요 지금? 자, 이제 증여는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의 취득인가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취득인가요? 자, 두 번째. 유언입니다. 유증이에요. 유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의사표시에 의한 건가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권리 취득인가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냐고 없냐고.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유언.
이건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잖아. 이것도 뭐라고요? 법률 행위입니다. 이것도 법률 행위 권리 취득이에요. 상속은 뭐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 의뢰에게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어. 그런데 상속법 가서 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생기초들. 증여.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아니다. 법률 행위이다. 유증.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 상속. 법률 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극복해야 될 과정 같아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구분하셔야 돼.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그러면 법률 행위 뜻이 뭐라고요?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짓자?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는다. 법률의 규정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잠깐만. 용어 정리. 여기 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증여에서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 여, 자. 을의 이름은 수, 증, 자. 자, 유증에서 갑의 이름을 유증할 때 갑의 이름을 말만 붙이면 돼. 유증자. 얘 이름은 얘 이름 수는 맞다. 수는 맞아. 자도 맞다. 자, 가운데 수 유자. 유증을 받았다. 자, 여기서 상속. 돌아가신 분 이름 뭐라고 할까? 피상속인. 받으신 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정리 못해서 힘들어집니다. 상속 받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상속인.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 자,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피박이 뭐예요? 아시잖아. 피박. 아니, 고스톱 치다 보면 피 5장 미만을 피박이라 부르는 거 아니요? 박을 뭐하다? 당하다. 피박. 피가 뭐예요? 그래, 고소를 뭐하다? 당하다. 피고인은 뭐야? 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는 누구야? 피의자. 너 사람 죽였지? 물건 훔쳤지? 의심을 뭐? 당한 사람. 피상속인. 상속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게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 정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뭐 나오면 피자 나오면 다 이렇게 피자가 들어옵니다. 됐나요, 지금? 이 정도는 용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의하다 보면 유증하고 상속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같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유증은 뭐라고요? 법률행위예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얘기 끝. 두 번째 맥락. 증여와 유증은 뭐는 공통이에요? 법률 행위라는 점은 공통인데 차이는 뭘까? 증여는 계약이라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요? 청약 하나, 승낙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유증은 의사표시는 있긴 하지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몇 개,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권리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통점이 뭐냐?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모두 무엇이라고 부르지만,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부르겠지만, 법률 행위 가운데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것을 들어보세요. 단독 행위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의사표시가 몇 개라면,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계약이라 이름을 붙이겠다 라는 점이야. 다시, 계약 종류 몇 개 있다고요? 15개. 증여부터 화해계약까지. 그러면 증여부터 화해계약까지는 청약과 승낙이 다 일치해야 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몇 개? 하나. 잠깐만. 혹시 저 모자 쓴 뒤에 남자분, 죄송한 얘기인데 혼인하셨죠? 혼인하셨어요? 그럼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 혼인하기 전에 뭐라 하죠? 현재 뭐라고요? 연인관계. 연인관계 끝내고 싶어요. 이제 연인관계를 뭐 하고 싶다고? 끝내고 싶다고. 끝내고 싶다고.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야, 꺼져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남자의 대응, 승낙 따위는 필요 없이 연인관계가 끝나야 합니까? 아니면 야, 이제 그만 만나자. 끝내기를 먼저 뭐 하고? 청약을 하고, 남자도 그래 나도 너 질렸다. 그만 끝내자. 라고 승낙을 해야 두 분 관계가 끝이 납니까? 만일에 여자분께서 남자분을 상대로 꺼져 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몇 개? 하나에 의해서 남자의 대응 승낙은 필요 없이 두 분의 연인이 끝나버리면 이건 뭐라고? 이건 뭐라고? 단독행위. 야, 끝내자 라고 물어보고
끝냅시다라고 승낙해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만 끝날 수 있으면 이건 뭐라고? 계약이라고. 이제 단독행위와 계약의 차이점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요 지금?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몇 개? 하나. 계약은 청약 승낙 일치. 그러면 연인관계라 하면 이건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이건 단독행위 해야지. 여긴 단독행위가 맞아. 자, 여러분, 법적인 부부 끝내고 싶어 이제. 야, 끝내. 이러면 끝내는 거야? 아니면 둘이 합의를 봐야 돼? 여기는 합의를 봐야죠. 여기는 합의를 봐야죠. 자,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볼게요. 직장인 손 드세요. 현 직장인. 아, 물어본 제가 잘못이구나. 직장인이면 여기 나올 수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죄송해요. 자, 근로자, 어디라는 회사. 회사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만 표시하면 회사 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든 관계없이 사직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사표를 썼을 때, 의사를 표시했을 때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해야만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사직은 했지만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 더러워서 네 회사 못 다니겠다. 사표를 썼어. 그러면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든 사직 효과 발생하면 이건 뭐라고? 단독행위. 사표라고 썼더니 청약했더니 회사가 승낙을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계속 다니한다면 이건 뭐라고? 계약. 자, 사직 행위는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단독행위냐고 계약이냐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예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설신재라는 강사인데 방문각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저한테 월급을 3천만 원 주겠대. 아, 저는 때려쳐야 돼. 그만.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여기서 있어야 돼. 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이게 뭐 고민거리냐고 이것이. 회사가 붙잡어. 너 없으면 회사가 멀어지니까 계속해라. 그럼 내가 의리를 지켜서 여기서 해야 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단독행위라고. 제 말 뜻 이해하셨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매한 가지인데 법률행위 효과 발생해서 몇 개? 하나만 있어도 상대방이 원든 원치 않든 효과가 발생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르자? 단독행위.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한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혹시 그림은 제가 지웠는데요.
세 가지 결론이 이거예요. 그림은 지웠어, 제가 아까. 근데 제가 정의는 받는 쪽에서 뭐 해요? 지나갔지만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요 놈은 뭐라고? 법률, 행위. 요 놈은 뭐라고? 법률의 규정. 왜 제가 거품을 울면서 양자를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자, 법조항 하나 보여드리고 이것이 실게요. 앞으로 1년 동안 보게 될 법조항입니다. 186조입니다. 칠판 보세요. 뭐에 의해서? 그 원인이 뭐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소유권의 뭐는? 취득은.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역으로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할지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에 비하여 뭐예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이 뭐라고요? 상속이야.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증여라는 법률 행위, 유증이라는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취득 사유가 뭐라면? 상속이라면 상속인은 뭐 없이도 등기가 없이도 아버지가 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법에서 1년 동안 구별할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법률 행위인지 법률의 규정인지를 따질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 시험 13회, 또 내지는 18회, 또 내지는 24회, 또 내지는 26회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찾아보세요 라는 것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심심치 않게 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인지 법률의 규정인지는 구분하셔야 돼.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 교시를 쉬었다 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